자,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삶이 뭐냐, 정의로운 삶이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1세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21세기 위기의 근본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삶이 올바르지 않아서 초래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인간의 삶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그 내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론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서는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면 된다. 근본 원인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삶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내면으로 회복하면 된다. 이런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궁금증이 생겼죠. 그러면 올바른 삶으로 전환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올바른 삶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올바른 삶이 뭡니까? 라고 이번 시간에 물어볼 건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올바른 삶이 뭔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올바른 삶이 뭔가, 정의로운 삶이 뭔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올바름, 정의죠.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인문학에서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그 주제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샌달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해서 인기가 대단히 많아서 그것들이 이제 해외로도 전파가 되고 책으로도 나와서 우리나라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굉장히 그 샌달 교수가 우리나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왔던가요? 와서 강의도 했던가요?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샌달 교수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환대하고 대접을 많이 해주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동안 심취했었습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할 것인지, 샌달 교수가 말하는 정의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바른 게 뭐냐? 올바른 것이 있단다. 정의로운 것이 있단다. 이런 생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며 보다 보면 공원 같은데 이런 비석이 있어요. 아주 견고한 돌에다가 새긴 그런 글이 있죠. 바르게 살자. 이걸 굉장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찍어 온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올바른 게 있단다. 올바르지 못한 게 있고 올바른 것이 있다로 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상당히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신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올바른 게 있어 없어? 올바른 게 있지. 뭐야? 그건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토론에서 나왔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자, 그리스 때부터 문헌에 나와 있어서 그때부터가 소개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정의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 때부터 이제 철학의 역사상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을 얘기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었어요. 플라톤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계보가 내려오면서 정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물론 플라톤이 정리를 나중에 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정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 정의가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좋지만 그것의 결과로서도 좋다.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도 좋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런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정의를 소크라테스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정의는 덕을 얘기해서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 미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등등.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이 알맞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정 얘기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확대된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의 덕이 있어야 되고 군인은 용기라고 하는 덕이 있어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하는 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정의로운 국가 사회가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각자가 요구되는 그 덕을 잘 발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 주기 바라고,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끝으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가 이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부터 이렇게 정의 논쟁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또 철학자들이 그 정의 논쟁을 또 꺼냈습니다. 다시 꺼냈어요. 정의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니까 또 꺼냈겠죠. 그래서 벤담이란 사람, 칸트란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그 벤담의 정의로는 뭐냐면 공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 이것이 정의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벤담이라는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곧 정의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 그게 정의다. 그래서 뭐 소수가 맞으면 무시돼도 되느냐 등등 비판이 많은데, 칸트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리, 도덕, 이런 얘기를 윤리, 도덕. 그래서 칸트만큼
실천은 뭐 천수이성 비판이니 그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그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그걸 도덕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정언명령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정언명령이야, 도덕적 명령이야. 그거는 따지고 말 것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우리가 이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는데 또 그것이 또 한계이기도 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철학과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아까 샌달 교수 얘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보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벤담, 칸트, 롤스에까지 이르러서 철학적인 논쟁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샌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내렸죠. 만물에는 모든 그 고유의 텔로스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이었죠. 이 책의 구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에서 출발해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행복, 개인의 자유,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죠. 공동선도 얘기했습니다. 한 후 마지막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공동체주의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치 철학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벤덤의 공리주의,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가장 두드러진 공리주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천부 인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법률이나 사회적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함적 권리, 자유시장을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면 합의하에 어떤 거래든 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 거래와 대리무 주사는 어떨까요? 자유지상주의 내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칸트, 정언명령이란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칸트 시대에 성행했던 치약 거래를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받고 부자에게 자신의 치자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존 롤스는 천부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라고 했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플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에게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고 팔지 않으면 연주자에 의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이럴 경우 우리는 플루트를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루트의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서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만 이룰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사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애초에 정의는 없었고 다만 여러 방면의 입장과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시대와 지역, 국가, 개인에 따라 상대적 정의에 따라 선택을 하고 그 정의를 지킴과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의 정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리스 시대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한 철학자들을 우리는 지금 존경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문학의 대부분은 이 철학자들 얘기를 통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 종합 평가해서 결론을 내린 그 말은 정의란 없다. 그런 정의란 없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철학자마다 다 정의가 다른데 어떻게 그 하나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샌달 교수의 얘기는 정의 논쟁은 그만하고 좋은 삶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이 뭔지는 어떻게 찾아야 돼?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도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와서도 또 정의도 그렇게 해서 못 찾았는데 또 좋은 삶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협의해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 철학적 논쟁은 21세기 와서 이제 샌달 교수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정의라는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죠. 샌달 교수가 비록 정의 논쟁 그만하고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좋은 삶이라는 게 따로 있나? 올바른 삶이 좋은 삶이지.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삶이, 정의로운 삶이 좋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삶이라는 것도 결국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정의 논쟁일 텐데 협의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해왔는데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올바르다 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바른지 그런지 이것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없는데 올바르다 그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죠. 그러면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판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판사들은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있을 법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사회에는 법이 있어요.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라고 철학자도 말을 했습니다.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그 사회의 법을 따르는 것도 옳지만 그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사회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사회의 법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자유를 내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개인의 생각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올바름의 기준이 사람한테 있는가? 올바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개인의 생각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아까 샌달 교수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것에 하나의 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의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 각자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서 지금까지 철학자들도 다 다른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관적이다. 인간의 생각은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불공평해요. 사람들마다 법을 만들면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법도 개정하고 바뀌고 우리나라 법 다르고 미국 법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의 법도 그렇고 사람의 생각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변화가 돼요. 그러면 조선시대 정의가 따로 있고 고려시대 정의가 따로 있고 지금 시대의 정의가 따로 있고 또 미국의 정의가 따로 있고 프랑스의 정의가 따로 있고 러시아의 정의가 따로 있고 우리나라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것도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라고 러시아는 말하고 미국은 그게 아니야 임마 이게 정의야 라고 하니까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다른 그 정의관을 가지고 계속하면 싸움만 일어나죠. 증오심만 불타고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골똘히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정이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아니야. 너는 평민이잖아. 너는 노동자잖아. 네가 뭘 알아. 소크라테스 철학자잖아. 플라톤 철학자잖아. 위대한 사람들이잖아. 그분들을 따라야지.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수준이 다르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수준이 높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학문을 한다고 하는 그 중에서도 그 분야의 학문을 하는 철학자들을 따르는 게 옳지. 그분들이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그러잖아.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상태인데 다수결로 해. 다수결로. 투표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만원적인 정의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수결로 정하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일까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어요. 살아왔나요? 인류 역사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생각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잘한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위기 절벽 앞에 도달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좋지만 결과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롭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결과는 21세기 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치명적으로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생각,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아왔을 수 있다. 절벽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절벽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또 시행착오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우리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해서 가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또 그래서 저는 자연을 생각했죠. 자연의 생각. 자연의 생각이 뭘까요? 자연도 생각이 있어요. 인간도 생각이 있잖아요. 자연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자연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등등 여러 가지 자연도 생각이 있어요. 그 자연의 생각은 뭐냐면 자연법이에요. 자연은 자연법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죠. 사회는 사회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사람들만 통치하지만 자연의 자연법은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인간들을 다 통치를 해요. 어느 누구도 한국의 사회법은 피해갈 수 있지만 자연법은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미국의 사회법은 피해갈 수 있지만 자연법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조선시대든 고구려든 고대든 태초의 아담과 이브든 어느 누구도 존재할 때부터 자연법, 물론 존재 자체도 자연법을 통해서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벗어날 수 없는 통제되는 법은 자연법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자연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 진리죠. 자연법 진리. 자연법이 진리인 것이죠. 이 자연법 진리는 자연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상호 관계성의 원리가 바로 자연법 진리예요. 그래서 자연법 진리는 단순하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인과의 법칙으로 끝없이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자연법의 그 연결고리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행성이나 자연현상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법은 자연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사라질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자연법을 크게 구분한다면 존재하게 하는 자연법, 태양이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그 존재하게 하는 자연법이 있고 그것들이 변화하게 하는 자연법이 있고 또 그것들이 결국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하게 하는 것도 자연법을 통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변화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없죠. 이런 정도로 우리는 운명적으로 자연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법 우리나라에 이민 오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한국법 미국으로 이민 가면 벗어날 수 있어요. 조선시대법 고려시대에 살면 벗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연법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 수사하네? 왜 남하네? 저 사람은 왜 저기 무죄야? 나는 왜 유죄야?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사회법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법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모두에게 다 공평하고 평등하죠. 얘기한다면 자연법은 하나죠. 미국법, 한국법, 러시아법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법, 고려시대법, 현대법 없어요. 자연법은 처음부터 하나였고 중간에도 하나고 끝에 마지막에도 하나예요. 객관적이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평민이 만든 것도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절대성이, 공평성,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된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법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자연법 진리를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연의 한 존재죠. 그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법 진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법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세계 시민을 지배하는 자연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하죠. 사회법은 자연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자연법을 알았을 때 사회법도 올바르게 인간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사회는 항상 혼란 속이었어요. 지금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문이죠. 자연법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법. 자연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는 사회법. 인간의 개인적인 서로 다른 생각만 반영한 사회법. 인간의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반영한 사회법 때문이죠. 따라서 자연법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국가가 올바른 국가고 정의로운 국가다. 자, 오늘 여기까지.